자, 그럼 다시 그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 얘기로 한번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검찰이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네. 반부패 일부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명숙 사건에도 이 등장을 했던 어미중 검사가 부장 검사로 있는 네. 곳이에요. 지휘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50억 클럽의 핵심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해요. 야, 이게 완전히 사실 뒷북 수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는 또 그 천화동 그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 씨를 그렇죠. 또 이제 조영도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했죠. 청구했죠. 안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조우영 씨의 실명과 얼굴을 밝힌 거는 뉴스타파입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했고 제가 이미 뉴스타파 오기 전에도 2021년 10월 11월에 이미 JTBC에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되는 조우영을 보도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조우영 씨 직접 만나서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했고 한 2시간 가량 얘기를 했고 본인은 절대 자기 거 아니라고 발뺌을 했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장동 수사 기록을 봤더니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은 명백하게 조우영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으로 나와요. 근데 뉴스타파에 와서도 제가 계속 기사를 썼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 단순히 부산저축은행의 그 1,105억 원 대출 자금을 끌어온 분이냐?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뉴스타파가 기사 쓰면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장동 사업은 원래 이강길 씨란 분이 그렇죠. C7이라는 시행사를 차려서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을 하려다가 좌초되잖아요. 그 좌초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2010년에 이재명 6월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거 공영 개발할 거야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 대표한테 당신 대표로 앉아 있으면 대출 연장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나가. 이게 있었고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핵심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기를 접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권한을 부산저축은행이 갖고 있는데 그 만기에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사업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강길 씨를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쫓겨난 겁니다. 그분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가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조우영 씨를 대표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조우영 씨가 그걸 안 받은 겁니다. 약간 이분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안 받고 그게 남욱으로 흘러가는데 그 남욱이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한 사업 지분 시행사 대표가 되는 과정에 그 과정에 부산저축은행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가 터집니까? 2011년 2월부터 부산저축은행 그래갖고 저축은행 그 부도 사태가 나오잖아요. 뱅크런 해가지고 그래갖고 대검중수부가 저축은행들을 수사합니다. 2011년 2월부터. 그래갖고 5월에 기소를 하고. 근데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대표가 남욱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주도를 한 건 부산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지분은 차명 지분이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선 후보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사업은 PF 대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원래 수사했던 거는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사업하는 불법 사업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곳만 수사를 했다 그랬는데 거기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대장동만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산풍동에서도 조우영과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유독 조우영이 있는 곳만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부산저축은행 차명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곳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조우영 그럼 왜 봐줬습니까? 왜 조우영이 있는 곳만 봐줬습니까?라고 보면 조우영은 박영수 그 전 특검을 그때 변호사로 그 선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김만배는 조우영한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수고비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이 1,500만 원 받았으면 박영수 변호사는 얼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럼 간단하게 나는 그때 뭐 단순히 해준 게 없고 뭐 이렇게 협조하라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박영수의 주장인데 소개해준 사람이 1,500만 원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최소한 억대죠. 네. 예. 근데 어찌 됐든 수사를 조우영은 안 받고 구속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문제가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우영을 정말 봐주려고 했다면 근데 그게 무슨 나비 효과처럼 그 두 곳 사업장에서 지금 저축은행 자금의 연체 원금과 연체 이자가 3,6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니까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엄연하게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 때문에 지금 얼마 전 그 KBS 시사직격에 보면 실제로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네. 네. 그 자기 그 시장에서 노점 해가지고 부부가 모은 2억 3억 이런 돈들 다 예금자 보고 5천만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억의 돈을 못 받고 굉장히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네. 피 같은 돈이죠, 사실 그런 네. 돈들은 정말. 어쨌든간에 이제 그 검찰이 네. 그 특검 55 클럽 특검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패스트트랙 논의가 되니까는 딱 박영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뒷북 수사라고밖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그때 뭐 가면 쇼 아니 그 압수수색해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보도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0억 클럽 6명이 정말 50억씩 받았을까? 왜냐면 이제 받은 쪽,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 건너간 쪽은 곽상도 전 의원뿐이 없잖아요. 아들에게 간 50억. 나머지는 그럼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검 중수부의 2011년 수사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쭉 연결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특검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특검 가기 전에 딸을 2015년 7월쯤에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그 따님은 원래 그러면 부동산 시행이나 이런 걸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 카페 하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카페 하던 분이고 어디 무슨 그 다리 무슨 대교 통행료 받는 그 회사에서 일하셨던 이력이 다 저희 기록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아마 연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6천만 원 정도로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그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사내 대출이죠.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자금 5억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5억 원은 회사에서 회사 자금 5억 원을 곽상도의 아들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는 건데 박영수의 딸 같은 경우는 그 명목이 뭐냐면요. 생활비예요. 김만배 11억 원이 네, 생활비로 줬다는 거예요. 김만배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사가 물어봐요. 무슨 생활비로 11억씩 빌려주냐. 말이 되냐. 이 따님이 외국에서도 생활도 하고 워낙 또 씀씀이가 있어서 월급으로 안 돼서 회사에서 생활비로 11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야, 저도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네. 곽상도 전 의원보다 그 아들에 대한 50억보다 더 황당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동의 미분양 아파트, 미계약분 그렇죠. 아파트. 네. 그 아파트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회사 보유분은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법이 안 바뀌었을 텐데 원래는 1차 당첨 이렇게 분양 당첨하고 계약 안 하면 미계약분에 대해서 예비 당첨을 한 다음에 예비 당첨에서 또 안 되면 그 회사가 좀 임의로 처분을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딸한테 줬는데 준 시점이 이제 웃기는 거죠. 2021년 6월에 줬는데 그때 당시 그 대장동 그 아파트는 그 현재 시세가 14억이었어요. 7억에 분양해서 시세가 14억인 거를 7억에 줬으면 그 뇌물 아닙니까? 차익이 보통 차익을 뇌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억이잖아요. 사실. 그게. 네. 7억인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1심 곽상도 아들에 대한 1심 판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따로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 모르지만 여기 딸은 결혼 안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들을 안 봤으면 이 딸에게 11억 원의 생활비를나 아파트 미계약 미분양된 아파트 7억을 벌 수 있는 단숨에 세금을 내도 한 3, 4억은 버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아니면 줬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전 이상한 거예요. 왜 2021년 9월에 1차 수사팀 이 부분 수사 안 했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아버지도 갖고 싶고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 회사에도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생활비로 11억 원을 대여해 준다? 7억짜리 분양 아파트를 준다? 이게 참 그러니까 그 합치면 18억 원인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한다면 똑같이 그때 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떻게 취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한 수사 증거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기들이 이미 수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왜 박영수와 박영수 딸은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기소를 하지 않았으며 곽상도 같은 경우도 제3자 뇌물로 안 했잖아요. 제3자 뇌물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자 뇌물이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걸 수 있는 혐의는 다 걸어보고 지금 곽상도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혐의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이 걸었던 것도 제 3자 뇌물수수 같은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받으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런 이제 검찰이 새롭게 논리를 만들어서 사실 그때 했던 건데 또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 논리도 적용을 안 해요. 선택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정확히 쓰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정리하는 기회가 한번 올 텐데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 또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사촌까지 있어요. 여기 외사촌. 외사촌이 분양업자 이기성 씨인데 위례 아파트와 대장동 아파트를 다 분양을 독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2015년에 대장동 업자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남의 돈을 갖고 왔는데 그 예전엔 저축은행 돈으로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비자금 돈이 필요하니까 남욱이 이제 그 이기성 씨와 짜고 이기성 씨한테 한 42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기성 씨가 비자금을 만드는데도 협조를 해줬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양을 또 독점해줬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금 추적 내역을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기성 씨한테 대장동 업체들이 보낸 돈이 250억입니다. 250억을 왜 보냈을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돈이 막 대여의 형식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 투자의 형식도 있고 이런데 대여의 형식 다 감안하고 해도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한테 간 돈이 150억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자금이란 거는 우리가 무슨 뭐 1, 2억 은행 가서 지금 1,000만 원만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힙니다. 지금 은행 가서 그렇죠.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취재 때문에 한 2천만 원 뽑는데 창구에 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CD기로 하니까 뭐 수십 번 뽑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쉽지 제한돼 않던데.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0억이란 돈은 반드시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환전을 하려고 해도 환전상 계좌까지는 계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150억까지 간 걸 확인하고 이기성 씨의 여러 회사로 그 분양업자 외사촌의 여러 회사로 간 걸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검찰이 유야무야하고 막 수사 뭐 제대로 안 하고 막 무슨 뭐 428억 천화동 1호 누구냐 이거 쫓아다니는 순간에 이 박영수의 외사촌은 그 분양 업체를 없앴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 업체. 사실상 증거를 인멸한 셈이네요. 네, 없애고 거기서 마지막 인출한 게 158억을 빼간 걸로 나옵니다. 그럼 그 158억을 빼갔는데 그거 어디 갔을까요? 왜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영수 전 특검이 정말 여기에 어떤 뭐 약속을 받거나 50억 클럽이거나 해서 어떤 금전적인 뇌물을 받았다면 계좌를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는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한 50억 클럽뿐만이 아니고 딸에 대한 그런 특혜, 그 다음에 외사촌에 대한 그런 특혜, 분양을 주는 그런 독점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박영수 특검을 빼놓고는 절대 그런 특혜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굉장히 긴밀하고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때 윤석열 주인 검사에게 전화 변론을 한 혐의가 있어요. 조우영 봐주라고. 그 혐의가 있고 왜냐하면 그건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오면 돼 했는데 실제로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로 전화 변론을 했는지 억대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 변론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수의 혐의는 2014년에 이제 대장동 사업이 막 준비할 때 2015년 2월에 대장동 사업이 공모가 돼요. 근데 공모 전에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공모 지침서가 써지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은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근데 그 준비를 한 장소가 박영수 전 특검의 그 로펌입니다. 로펌이 대장동 업자들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이 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은행의 PF 부장, 담당 부장, 우리은행의 담당 부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정형학의 진술에 따르면 이 두 개 은행을 묶어준 게 박영수 전 특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은행들이 뭘 보고 그 대장동 업자들은 정영학 남욱은 도시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유일하게 그 정영학만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그거만 있지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땅부터 새로 다 다지는 거잖아요. 논밭 뭐 그렇죠. 이런 거 있고 산 있고 이런 걸 다 밀어가지고 땅을 정리를 해서 구획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또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 굉장히 복잡한 이 프로세스를 이분들도 안 해본 상황이고 아무 실적이 없는 분들인데 실적이 아무것도 0인 분들한테 이 두 큰 은행 그때 당시 이제 PF 부동산 개발 실적은 하나은행이 1등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이 왜 이분들과 손을 잡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SK 계열사인 키넨파트너스가 있는 거죠. 그 최태원 SK 그 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현 이사장이 있는 이제 그 키넨파트너스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조우영이 한 겁니다. 저축은행에서 그 대출 자금을 끌어온 것도 조우영이 했고 2015년에 또 종잣돈 한 450억 원 가량을 그 키넨파트너스로부터 끌어오는 역할도 조우영이 한 겁니다. 근데 좀 보세요. 근데 조우영은 항상 그 2015년에 또 수원지검 수사를 받는데 그때 또 그 변호를 한 게 박영수 전 특검이 또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을 묶어주고 일종의 보직인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연결 역할을 하고 2015년에 조우영이 수사를 받는데 그때 또 변호를 맡는데 그때 당시 조우영의 혐의가 뭐였냐면 알선 수재로 20억 원이고 배임이 70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 실형을 2년 6개월 받았어요. 이렇게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합치면 90억인데 최저로 받은 최저 중에 최저로 받은 거고 배임 혐의는 사실상 형량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변호인이 이제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할 때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 지금 그렇죠. 대장동 녹취록에 이제 정형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양재식 변호사님이 신의 한 수야. 그렇죠.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신의 한 수란 거는 그만큼 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수사를 받을 때 모종의 어떤 도움을 줬고 또 은행권과 연결을 하는 그런 도움을 줬고 그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고요. 그 다음에 혐의는 2015년 7월쯤에 자기 딸을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집어넣고 본인도 이제 뭐 그때 고문을 했으니까요. 뭐 고문까지는 뭐 그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게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딸에게 화천대유가 11억 원을 생활비로 빌려주고 아파트를 미계약된 아파트를 사실상 그냥 주고 그래갖고 11억 원, 7억 원 그 합쳐서 18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해준 약간 제3자 뇌물의 혐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혐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검찰의 수사가 참 선택적이라는 게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이 화천대유에 그렇게 입사를 해서 그런 특혜를 받았다. 네. 그랬으면 과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특검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렇고요. 네. 그 지금 와서 그 지금 그 집에 압수수색 그 사무실에 압수수색 하러 가봐야 없습니다. 그리고 조호영 씨도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자기 하던 그 뭐 오디오 매장이고 뭐고 다 넘기고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은 계속 검사 출신인데 거기다가 다 뭘 돕겠어요? 혹시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참 사실 좀 본인들도 저는 막막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막하겠죠. 왜냐하면 곽상로 아들에 대해서 1심 뇌물 부분 그 무죄 나오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나게 일었잖아요. 뭔가는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상당 부분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거고 서로 간에 그 박영수 전 특검하고 조우영 씨는 최근까지도 만나고 말을 맞췄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구속영장 청구해봐야 쉽지 않죠.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네. 물론 사실 검찰이 박영수 특검을 이전에 전혀 조사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그다음에 2022년 1월 두 차례 사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속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게 조사가 안 이루어진 시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사실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생겨난 현상인데 참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박영수 대장동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박영수 특검을 이런 식으로 놓친 거는 의도적으로 놓쳤다라고 보기는 사실 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하는데 아마 수습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그러고 조우영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들도 깝깝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와서 야 이거 하긴 해야겠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지 않을까. 차라리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마 곤욕스러울 거예요.